안녕하세요. 전 30 후반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분신간도 같은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록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한 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까운 존재,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인 저희 두 사람의 이야기이죠. 오늘 이곳에서 저희 두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하고 그만 털어내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화자가 저이니까 저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죠. 어렸을 적 저는 마음이 편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엄마 사이에서 늘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죠. 아버지는 늘 이유 없이 엄마를 때렸고 엄마는 그때마다 반항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면 늘 큰 소리가 났고 엄마가 숨죽여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막으며 말려보았지만 폭력적인 어른 앞에서 제 노력은 별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너무나 미웠는데 정작 피해자인 엄마는 늘 자기 자신을 탓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빠를 피해 도망이라도 갔으면 했지만 엄마는 당신이 맞고 사는 이유가 가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곁에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포기한 엄마가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어린 저한테까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제서야 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셨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참아도 자식이 맞는 건 보지 못하신 거죠. 결국 엄마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와 겨우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나듯 나와야 했지만 그렇게라도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혼을 하게 된 후 아버지를 피해 멀리 이사를 가게 된 저와 엄마는 작지만 저희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돈 벌어오던 아버지와 함께 살 때와 비교하면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저는 마음이 편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전학까지 가게 된 저는 새로 다니게 된 학교에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출발에 대한 기대와 달리 저는 쉽게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부일을 하게 된 엄마를 따라 부자들이 많은 동네로 이사를 온 탓인지 제가 새로 다니게 된 학교에는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 애들은 좋은 옷에 좋은 냄새를 풍기며 다녔고 자신들과 다른 허름한 옷차림의 저를 보고 꺼려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었던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반에서도 혼자 겉돌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반장이었던 선혜였습니다. 선혜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고 얼굴도 예뻐서 모두가 좋아하던 친구였죠. 인기가 많아서 저한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을 텐데 먼저 제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서 보호해주며 어느새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선혜가 저를 진짜 친구로 생각해준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친해지면서 선혜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것을 알게 되었던 저는 제 처지와 다른 선혜를 보며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선혜는 한 번도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거나 저와 비교하지 않았지만 연필 한 자루까지 차이가 나는 선혜와 저를 비교하면서 저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못나게도 괜한 자격지심까지 생겼죠. 하지만 어른스럽던 선혜는 저와 달리 서로의 형편이나 사정을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가난한 저희 집안 환경에 비해 편견도 없고 소탈했던 선혜는 허름한 저희 집에 스스럼 없이 놀러오고 또 자기 집에 저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어른스럽던 선혜 덕분에 저는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할 둘도 없는 친구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로도 저희는 매일같이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와 선희 아버지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죠. 저희 엄마도 이혼하고 저를 혼자 키우셨고 선희 아버지도 일찍 사별을 하시고 혼자 선희를 키우셨거든요. 착한 선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선희 아버지도 너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딸 친구라고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으셔도 될 텐데 일하느라 바쁜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선희와 같이 저를 데리고 다녀 주셨습니다.
선희가 좋은 곳에 갈 때면 늘 제게 의사를 물어봐 데려가 주셨고, 덕분에 저는 제가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좋은 추억들을 쌓았습니다. 난생 처음 미술관도 가보고 뮤지컬도 보고 이전에는 한 번도 못 해봤던 걸 해본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씩은 그런 선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와 달리 선희 아버지는 너무 다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지 선희 역시 저희 집에 놀러올 때마다 저희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곤 했죠. 아마 서로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었기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엄마와 아저씨가 결혼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가끔 저희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동행하실 때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저는 엄마의 속내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무척 좋은 분 같다며 엄마도 아저씨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엄마가 언제라도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싶었던 저는 엄마와 아저씨를 이어주기 위해 일부러 두 분이 함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때문에라도 자주 보시던 분들이라 자리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지만 저는 언젠간 두 분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도 저희 엄마에게 마음이 있으셨던 건지 어느 날부터 두 분이 저희들 모르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꾸미지도 않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화장품 선물을 받고 립스틱을 바르고 다니셨는데 그게 선희의 아버지가 선물했다는 걸 알고 선희와 제가 알게 되었죠. 두 분은 저희들에게 비밀로 하고 만남을 이어가셨고 저희는 어른들의 비밀을 모른 척 해드렸습니다. 저나 선녀는 두 분이 부디 예쁘게 잘 만나 결혼까지 하시기를 하는 바람이었죠. 그리고 결국 저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와 선녀는 바라던 대로 엄마 아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자매처럼 붙어 다니던 선희와 저도 이제는 친구에서 진짜 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희가 저보다 생일이 빨라서 언니가 되었죠. 이미 친자매처럼 친했던 저희들이었기에 갑자기 자매가 되는 게 낯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내 가족이 된 저희 가족은 비록 재혼 가정이었지만 너무나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든든한 아빠와 다정한 엄마,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잘 따르는 친구 같은 자매까지 언제나 그런 가족을 바랬던 저는 이 행복이 평생 함께하기를 바라며 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빠 덕분에 저희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집에서는 저희 자매를 돌봐주시는 엄마 덕분에 심적으로도 늘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더 바라는 것 없이 잘 자랐던 저와 언니는 어느새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동갑 나이 자매들끼리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며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건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했던 어느 날 저희 자매가 대학교 졸업을 앞뒀을 무렵에 집안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운영하시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일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게 되며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아빠가 10여 년을 일궈왔던 사업이 무너지며 아빠는 그 충격으로 그만 쓰러지시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집안 사정은 한순간에 안 좋아지고 아빠는 몸져 누우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언니와 제가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기에 저희 자매가 아빠 대신 돈을 벌며 집에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미안해 하셨지만 저희들은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고생도 나눠서 하니 많이 힘이 들지도 않았고요. 집안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 똘똘 뭉쳐 다시 일어서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희망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쓰러지신 뒤로 몸이 안 좋았던 아빠에게 병이 생기셨거든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몹쓸 암까지 얻게 되신 아빠는 그 뒤로 계속 투병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됐고 엄마는 아픈 아빠를 간병하며 매일 눈물바람이셨습니다. 다들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아빠만 다시 건강해지시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더 버틸 힘이 없었던 건지
얼마 뒤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뭐 하나 걱정 없던 저희 가족은 회사의 부도와 아빠의 사망까지 연달아 벌어지게 된 불행 때문에 많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살아계실 적에는 희망이라도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희망도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인 사정은 전과 비교할 수도 없이 안 좋아졌고 특히나 남편을 잃은 엄마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죠.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는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우울해하는 엄마 때문에 저와 언니가 엄마에게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부모님이 저희를 돌봐주셨지만 이제는 저희 자매가 엄마를 돌봐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시던 아빠가 안 계시니 당장 뭘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언니와 제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아빠 앞으로 남아있던 빚과 유산을 정리해야 했던 저희는 합의하에 엄마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고 저희가 남은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매달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별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한 끼 밥값마저 아껴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저희도 하루아침에 사라진 여유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저희 자매와 달리 엄마는 전과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선예가 빚을 거의 갚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예 주변에 웬 남자가 맴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예에게 장난을 치며 물어보았죠. 그런데 선예 표정이 좋지 않는 겁니다. 그 표정을 보고서야 선예가 왜 저에게 말을 안 했는지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죠. 선예는 그 남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솔직히 이상하지 않아? 10대 20대도 아니고 얼굴만 보고 그 사람과 사귀려고 한다는 게? 그냥 내가 좋다면서 만나보지도 않고 사귀자고 하는데 내가 만나고 싶겠냐고. 처음에 의사라고 하길래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근데 또 거짓말은 아니더라고. 명함에 적혀있는 병원 검색해보면 원장이 맞아.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 있지.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니까 싫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야. 그래서 지나 너한테도 말을 못했어. 근데 이제는 집 근처까지 쫓아와서 맴도네. 이거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 그 당시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남자에게 선예가 만남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해봤지만 선예 말처럼 소용이 없었죠. 결국 엄마에게 남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만 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뭔 그런 사람이 다 있다니? 왜 그렇게 하는데 처벌이 안 돼? 막말로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재수없었다고 넘기라는 거야? 그러게 엄마한테 빨리 말을 하지. 내가 알았으면 바로 나섰을 거 아니야. 선야, 넌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일찍 조심히 다니고 진아, 네가 누군지 알려줘. 내가 해결할 테니. 그날 이후 집으로 찾아온 남자를 제가 엄마에게 알려주었고 엄마는 남자와 단판을 짓겠다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남자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엄마는 30분이 넘게 남자와 대화를 했고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대화를 한 끝에 남자를 조용히 되돌려 보냈습니다. 역시 엄마의 존재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엄마에게 오두방정을 떨며 어떻게 해결한 거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다른 말이 없었고 밥이나 먹자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정말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24시간이 안 가 배신감으로 바뀌게 되었죠. 다음날 엄마가 저와 선혜에게 다른 약속 잡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곧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이제까지 마음고생하고 있었을 선혜를 위해 맛있는 저녁상을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선혜나 이유를 묻지 않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선혜는 저보다 회사가 멀리 있어 제가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못 보던 남자 구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자들끼리만 사는 집이다 보니 돌아가신 아빠 신발을 한 켤레 두고 했는데 그 신발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집으로 찾아와 엄마나 우리에게 연락을 했나 싶어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 놀라 가지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게 되었죠. 거실에 선녀를 쫓아다니던 그 남자가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손으로 남자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너무 당황하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에게 다가와 다그치기 시작했죠. 집에 온 손님에게 인사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불러서 왔으니 놀라지 말고 인사해라. 엄마가 불렀다고?
왜? 저 인간 선녀 스토킹하던 사람이잖아. 얘가 정말 손님 불러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 너 이리 와. 김 선생 미안해요. 내가 말을 못 해놔서. 잠시만요.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간 엄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었죠. 엄마 김 선생이라니?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있어? 어제 네 언니 일로 내가 김 선생이랑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잖니? 그런데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선이랑 이어주려고 불렀어.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면 어떡해. 우선은 만나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지. 거기다 피부과 의사라고 하잖아. 들어보니까 집안도 좋던데 선이랑 네가 너무 겁먹어서 그러는 거야. 눈앞에 있는 남자가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몰라보고. 그러니까 너도 선이의 좋은 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 수 있게 좀 도와. 엄마, 의사 집안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자기만 좋다고 싫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저러는 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 요즘엔 그게 범죄인 시대야. 엄마 뜻처럼 좋다고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게 로맨스가 아니라고. 쫓아다니더라도 서로가 안면 정도는 있어야지. 조용히 해. 우리 집안에 저런 부잣집 도련님이 사이되어 준다면 감사하게 받아야지. 어차피 너 보고 만나라는 것도 아니야. 모두가 선의가 만나보고 판단할 문제지. 그러니까 너 해방 놓을 생각하지 마. 엄마는 선의와 남자를 이어주려고 이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집에 온 뒤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저는 선의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선의가 집을 도착한 뒤였죠. 선의도 저만큼이나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놀랐겠죠. 자신을 스토킹하던 사람이 집안 손님으로 와 있었으니까요. 선의나 저나 엄마의 억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고, 결국 식사 자리를 시작으로 후식을 다 먹을 때까지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관심은 오직 선의였으니 제가 대화에 끼어 회방을 놓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엄마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어쨌든 그날 이후로 엄마는 선의와 남자를 이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날처럼 갑자기 남자를 초대하기도 했고, 엄마가 선의와 밖에서 시간을 보내겠다 하고 남자를 부르기도 했죠. 엄마가 두 사람을 이어주고 노력하는 게 정말 선의를 위한 일이었다면 저도 그나마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했을 거고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말로는 선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선의와 남자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면 늘어나는 엄마의 옷장 속 옷들과 씀씀이로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다 확실히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건 친구분과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너무 오랜만이다. 내가 그 일 죽고 나서 정신이 좀 없었어.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우리 한번 만나야지. 나? 나는 별일 없지. 자기는? 우리 딸들도 잘 지내. 혹시 그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 말은 해놔야겠네. 나 잘하면 의사 사이 될 수도 있어. 응? 아니, 우리 선이. 걔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는데 피부과 의사야. 집안도 괜찮고 뭐 나야 선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남자가 워낙 선녀를 좋아해서. 그럼 좋지. 누가 의사 사이를 마다해. 거기다 우리 바깥 양반 사업 망하고 또 돌아가시고 나서 형편이 안 좋아졌잖아. 이런 상황에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생기는 건데 왜 안 좋겠어? 거기다 벌써부터 난리야. 벌써 나를 장모로 생각하는 건지 선물을 그렇게 주네. 그 당시 선예는 아직 남자의 마음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곧 의사 사이를 두게 된다며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엄마의 바람이 현실로 이뤄지게 되었죠. 엄마의 노력과 형부의 정성으로 인해 선예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1년 정도 만남을 가지다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엄마가 워낙 결혼에 대해 압박을 하고 형부를 칭찬하니 마치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형부도 연애를 하는 동안은 선희에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선희와 형부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자신이 목표로 했던 것처럼 두 사람의 결혼의 대가로 형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죠. 사실 그렇게만 끝났으면 나쁜 게 없는 일이었습니다. 형부는 그토록 바라던 선희와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된 거고 선희도 형부와 결혼을 한 뒤 행복하게 지냈으니까요. 거기다 엄마까지 다시 예전의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모두 행복한 결말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 가정을 보며 어이없어 했지만 다 좋게 된 거라 생각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외근을 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들어가기 전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형부와 닮은 사람이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차를 돌릴 수가 없어 한참을 가다 도로 바깥쪽에 급히 차량을 정차했죠. 거리가 벌어져 확실치는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형부처럼 보였습니다. 형부가 제대로 보이는 곳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 보였고 형부로 추정되는 사람도 여자와 함께 어디론가 가는 중이라 우선 사진을 찍어 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사진으로도 거리가 너무 먼 탓에 확대를 해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땐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대도 형부가 병원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고 어제까지 본 형부의 모습으로는 외도를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제 착각으로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또다시 형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있는 여자가 바뀐 것 같아요. 저번에 본 여자는 쇼컷이었는데 2주도 안 된 사이 긴 생머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땐 형부 뒤를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형부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옆에 있는 여자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형부와 여자가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건 아니었지만 걸어다니며 뽀뽀를 하고 스킨십을 스스럼 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 확신을 할 수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이었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선의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전달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의가 받을 충격을 대충 예상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우선 혹시라도 오리발을 내밀지도 모르는 형부의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형부 뒤를 밟아서 증거를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어쩔 땐 반차, 어떨 땐 월차, 연차를 쓰며 형부의 외도 증거를 모으는데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모으게 되면서 정말 가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2명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여자를 매일 바꾸듯이 자신의 오피스텔에 데려가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지 노골적인 애정 표현도 공공장소에서 서슴지 않고 했었죠. 매일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며 가식적이고 역겨운 형부에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의에게 언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마음을 딱 잡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형부가 먼저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보통 문자나 톡을 했었지 전화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웬일로 전화를 하나 싶었죠. 혹시 내가 자신의 뒤를 밟는다는 걸 알고 먼저 연락을 해오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역겹게 좋은 형부인 척 천심을 쓰는 척 하고 있었죠. 최근 좋은 시술법이 생겼다고 병원에 들려 받고 가라는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형부에게 기회를 주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선의에게 외도를 한 사실 모든 것을 인정하라고 설득을 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미 선의는 크게 상처를 받게 될 텐데 서로 이별하는 순간만이라도 깔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득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흔쾌히 주말에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주말이 되어 찾아가게 된 형부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고 했지만 형부 옆에 병원 직원들도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바깥에는 병원을 찾아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시술이 끝난 이후 결판을 짓자 싶었죠.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시술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뒤 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준 뒤 시술을 준비했죠. 그런데 수면 마취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국수 마취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수면 마취에 깨어날 때 혹시 제가 형부의 외도에 관한 내용을 말하게 될까 싶어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형부, 왜 수면 마취를 해요? 크림으로 바르는 것도 있고 부분 주사도 있다면서요. 지금 처제가 받을 건 수면 마취 해야 하는 거라 그렇다고 위험한 수술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국수 마취보다는 수면 마취가 시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해. 그런데 왜? 무슨 문제 있어? 그런 건 아닌데 혹시 마치 깨어나다 형부 앞에서 이상한 모습이라도 보일까봐요. 아,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시술 받고 바로 회복실로 옮겨줄 거니까. 아까 들어오다 봤듯이 오늘 내가 진료가 좀 많아서 난 처제 시술하고 곧바로 다른 고객분 진료를 봐야 되고 처제는 바로 회복실로 옮겨질 거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머릿속에 다른 고민이나 생각을 되뇌어서
형부 외도에 관한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했죠. 불안해하는 제 마음과 달리 시술실에 있는 형부와 간호사분은 시술을 위해 분주히 준비를 했고 제가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도 전에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수면 마취 마스크 쓰고 곧바로 의식을 잃게 되었죠. 그러다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니 당연히 시술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묵직한 통증을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정신이 완전치 않아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하려는데 제 머리 위에 간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는 제스처를 보였죠. 통증을 잊는 곳을 확인해보니 간호사가 제 팔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조용히 하라고 하니 입을 다문 채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주변 상황이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시술을 받는 침대에 누워있었고 형부도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저를 깨우고 있는 간호사까지 모든 게 다 수상하게만 보였죠. 간호사는 저에게 손짓으로 형부를 가리켰고 곧바로 형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은 어딜 가신 거야? 장모님? 장모님? 여기 장모님 얼른. 장모님 다 채웠어요. 빨리 오세요. 형부가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엄마라는 소리인데 갑자기 엄마가 여기에서 나오나 싶었죠. 사이 병원이니까 모를 곳은 아니라고 해도 병원에 올 일은 있었다라면 저와 같이 오겠다고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병원 오겠다는 말도 없이 그것도 제가 시술을 받고 있는 와중에 온다는 건 수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저를 깨운 이유도 분명 이 일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형부가 불러 시술실 안으로 엄마가 들어왔고 전 그 다음 이어지는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하며 기겁을 하게 되었죠. 엄마는 형부와 함께 제 소지품에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막상 할 때 되니까 비밀번호가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나? 잠깐만 기다려보게 김서방.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하세요. 시간은 많습니다. 어차피 처제 마취하는 건 계속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엄마 옆에서 시간은 충분하다며 다독이고 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왜 저러고 있는 건지 무엇을 하려고 제 핸드폰을 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곧바로 궁시렁거리는 엄마의 말로 인해 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휴대폰 속에 있는 형부의 외도 사진을 지우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됐다. 잠깐만 있어보기 김서방. 내가 바로 지워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사진첩에 들어가서 최근 항목. 얘는 사진첩을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고 사는 거야 왜? 이거 하나하나 다 들어봐야 되잖아. 잠시만요 장모님. 제가 확인해서 지우겠습니다. 이게 또 장모님께서 쓰시는 휴대폰과는 다른 회사 제품이라 좀 다르거든요. 처제 휴대폰 저 주세요. 형부는 엄마에게서 제 휴대폰을 가져가 자신이 찍힌 사진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몇 분 후 형부는 다시 천천히 확인을 하고 난 뒤 엄마에게 제 휴대폰을 넘겼죠. 우선 제가 보기에는 다 지운 것 같아요. 장모님께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 알겠네. 그런데 우리 선예가 찍은 사진이 많던가? 나는 있다는 것만 알지 얼마나 찍었는지 모르니까. 좀 있더라고요. 맨 처음 찍었을 때는 멀리서 찍었는지 저라고 확신을 못했나봐요. 두 번째 사진 이후로 저라고 확신하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잡으려고 따라다닌 것 같고요. 진아랑 연락한 것도 봤는데 다행히 아직 사진을 보여주거나 자기가 목격한 모습을 말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얘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다녀? 맨날 바쁘다고 하더니 시간이 남아 도나? 괜히 우리 김서방 마음이나 졸이게 만들고 사람 귀찮게 하고 말이야.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조심을 했어야 했는데요. 처제가 근처에 회사 다니는 것도 알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야죠. 김서방, 또 왜 기죽은 모습을 보여? 남자가 살다 보면 여자 좀 만날 수 있는 것 가지고. 외국 봐봐. 배우자 바람핀 것도 용서해주는 경우가 많잖아. 육체적인 바람보다는 정신적인 바람이 문제인 거야.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남자 바람나도 잘만 살고 지내다만. 그러니까 너무 위축된 모습 보이지 말게. 이번 일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내면 되는 거지 뭐.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이번 은혜 확실히 갚겠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말하나?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만. 두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엄마가 형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형부의 외도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여러 여자와 외도를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걸로 보였죠.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선예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엄마와 딸의 인연을 맺고 20년 가까이 지내고 사이였으니까요. 거기다 선예는 친딸인 저보다 엄마를 더 알뜰살뜰히 챙겨주던 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부의 외도를 알곤 먼저 화를 내고 혼을 내는 게 맞는 일이지, 되려 형부의 외도 증거를 지우는데 도움을 주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형부의 외도를 덮어주려는 이유가 형부가 주는 돈과 선물 때문인 것 같아 더 화가 났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는 침대에 누워서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듣고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뛰어가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엄마 미쳤어? 어떻게 선희한테 그럴 수가 있어? 형부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고 있으면 하다못해 머리털이라도 쥐어뜯고 있어야지. 가방 하나에 돈 몇 푼에 이 증거를 지우는데 도움을 주는 게 말이 돼? 지금까지 선희가 엄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머머, 김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왜 깨어나 있어? 진아야, 너 너무 흥분했다. 이렇게 흥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선은 진정해. 여기 우리만 있는 거 아니야. 밖에 병원 찾아온 사람도 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확인을 하고 있어야 했는데. 이간, 옆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내가 잠깐 한눈 판다고 이간도 확인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선 나가보고 오늘 진료 다 미루던가. 오늘 안 되겠다고요. 그리고 차제 장모님 말씀 들었지?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진정해. 어? 마취해서 풀렸다고 막 움직이다간 다친다니까? 닥쳐,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언니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해? 두 사람 다 미쳤어. 둘 다 미쳤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끝장 볼 거야. 선희 불러서 네가 그동안 무슨 짓 했는지, 엄마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전부 다 말할 거라고. 두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한 손으로는 시술에 있는 물건들 중 아무거나 잡아 휘둘렀고, 남은 한 손으로는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선희가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당장 오라고 말을 했죠. 형부와 엄마는 일이 커지게 되자 골치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각자 반응이 다르긴 했지만 다급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선희가 병원으로 오게 되고 두 사람이 저지른 잘못들이 밝혀지게 될 건데도 말이죠. 골치 아프게 됐는데. 이제부터 장모님께서 잘해주셔야 돼요. 장모님과 제가 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말하면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2대1의 상황이니까요. 더군다나 처제가 가진 증거도 다 처리했고.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더 조심해야 했는데. 얘 진아야, 너 괜히 힘 빼지 마라. 너한테 이제 증거도 없잖니. 선혜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 요즘 들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하면 아무 소용없게 돼. 그리고 외도를 했든 바람을 폈든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들 다 네가 착각한 거라고. 아니면 네 형부가 병원 일로 만났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네 말에 힘이 실리긴 하겠어? 너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면 선일만 가슴 아파해. 그러니까 그만해라. 김서방도 앞으로 그런 일 두 번 다시는 없을 거라고 나한테 약속했어. 처제, 내가 변명을 하면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하겠지만 나 정말 지난 일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집사람 빼곤 여자 절대로 안 만나.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이번만 좀 눈 감아줘. 선녀를 꼭 이혼녀로 만들어야 되겠어? 두 사람 모두 제 휴대폰에서 증거사진을 지웠다는 걸 믿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말에 설득을 당할 리가 없었던 저는 선희와 통화를 끊고 곧바로 음성 녹음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선희가 오기 전까지 두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로 했죠. 그래서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화가 터질 듯이 났지만 조금 진정을 한 것처럼 보인 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며 두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끌어내기 시작했죠. 알았어. 근데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는 언제부터 한 거야? 어떻게 알게 된 거고? 엄마도 너 때문에 알게 됐어. 네가 맨날 안색도 안 좋고 통 정신이 없어 보이니까 무슨 일인가 했지. 그러다 저번에 너 과일 주려고 갔다가 네 휴대폰 뒤로 훔쳐봤어. 그때가 처음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해? 엄만 선유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엄마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도 그 사진 보고 놀랐어. 그래서 네 형부 찾아가 물어봤고. 근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가 싶더라. 김서방 말 맞다나 선유 이혼녀로 만들 거야? 그리고 돈은 지금 선유도 여유롭게 잘 살고 있잖아. 김서방이 다시는 딴짓 안 했다고 하는데 뭐하러 일을 키워? 용서하고 말고 선유가 판단할 일이지. 그렇다고 이렇게 증거까지 지우는데 도움을 준다고? 솔직히 말해봐. 선유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얻은 게 없어지게 될까봐 그렇지. 그래, 어떻게 얻은 여유로움인데 그걸 포기해? 너는 꼭 다 알면서 엄마 입으로 그런 말을 하게 만들어야 속이 편하냐? 너도 선유도 다 겪어봐서 알잖아.
결국에는 돈이 최고라는 거. 남자가 바깥 생활하고 잘나다 보면 여자가 꼬이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겨우 그걸로 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한다고? 그건 난 아니라고 본다. 만약 네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고쳐. 네가 무슨 수를 써도 내가 이 두 사람 가정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할 거야. 오늘 일처럼. 뭐? 그러면 오늘 일도 엄마가 꾸민 거야? 그래. 내가 네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이 방법이 생각나더라. 엄마 정말... 처제가 아직 세상을 덜 겪어봐서 그래. 이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한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 이거 아니야? 나 진짜 앞으로는 다른 여자 안 만날 거야. 가정에 충실할 거라고. 장모님 말씀처럼 선이 이혼녀 만들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혼녀가 어떤 대접받는지 몰라? 세상 좋아졌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 처제도 알잖아. 거기다 지금 문제는 처제에게 증거가 없다니까. 주장을 하려고 해도 뒷받침되는 게 있어야 신뢰가 가지. 거기다 2대1 상황이야. 처제가 불리하다고. 내가 이번 일 조용히 해주면 처제 앞으로 섭섭치 않게 하나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좋게 끝내자. 응? 그 정도의 대답들이면 선희에게 들려주기에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저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시술실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집어던지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죠.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고 쓰러뜨리다 보니 이미 시술실 안은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설득시키며 달래던 형부도 비싼 의료장비까지 박살이 나고 있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보였죠.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순간 선희가 시술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제,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어? 지금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지금 경찰에 전화할까? 여보, 진아야. 무슨 일인데 날 아니 이게 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여보? 엄마는 왜 또 여기 있어? 방 안으로 들어온 선희를 보고 전 긴 스텐 막대기를 하나 들고 후다닥 선희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말해줬죠. 선희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네 남편 지금까지 여자를 만나면서 바람피고 있었어. 몇 명인지 숫자를 세어봐야 할 정도로 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한 것 같다고. 내가 그 증거 사진을 모았거든? 그런데 엄마가 그거 알고 네 남편과 계획해서 나 마취시킨 뒤 사진 지우려고 했어. 진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이 여자를? 엄마가 도와? 엉망진창인 방 안에서 스텐 막대기를 들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의 황당한 말을 어떻게 단번에 믿겠어요. 선녀는 제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두 사람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선혜야, 아무래도 진아가 아픈가 보다. 안 그래도 요즘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걱정했는데 거기다 너도 옆에 없으니까 어디 털어놓을 것도 없었나 봐. 내가 잠이라도 푹 자게 김서방에게 처방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자기 깨어나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네. 장모님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당신 처제 좀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진정을 시켜야 되겠는데 계속 흥분 상태네. 정신과 가기 전에 강제로라도 진정을 시켜놔야 되겠어. 두 사람의 말을 듣게 된 선예는 곧장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예에게 사실을 알려야 했던 저는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틀기 시작했죠. 우리 세 사람이 나눈 대화가 나오자 엄마와 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고 있는 두 사람과 아직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한 선예에게 쐐기를 박아주기로 했죠. 그러게 두 사람 입으로 잘도 증거거리를 만들어주더라고.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일하게 행동해? 이미 휴대폰 때문에 증거가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 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 해줄까?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 자동으로 인터넷 서버에 올라가.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 사진이 지워졌다고 해도 인터넷 서버에 있는 사진 내려받으면 된다고. 알겠어? 선희야, 내가 이 녹음된 내용들 다 사실이라는 증거 보여줄 테니까 우선 여기서 나가자. 저 사람들 또 무슨 거짓말로 사람 현혹시킬지 몰라. 그렇게 선희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고 형부 병원과 멀리 떨어진 카페로 찾아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버에 있는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며 확인을 시켜주었죠. 선희는 많이 놀라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선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희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었죠. 사실 그렇게 한들 단기간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진정이 들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해서 선희와 같이 있어주며 힘든 시간을 같이 견뎌주게 되었죠. 다행히 선희는 강한 아이였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마음을 정리하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되었죠.
제 사진도 증거로 유용하게 쓸 수 있었지만 또 한 명이 도움이 컸습니다. 바로 저를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준 간호사분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자기와 관련된 일은 아니었지만 병원을 오가는 선의와 가깝게 지내게 되어서 그런지 형부가 외도를 저지르고 다녔을 때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선의에게 말해줘야 할지 말해야 할지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하는 직장과 관련된 일이 있고 잘못하다간 병원들 사이에 떠도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기로 한 거죠. 그래도 자신이 목격하게 된 증거들을 틈틈이 모아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를 도와준 거고 선의가 이혼 소송을 할 때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저희에게 주었죠. 덕분에 소송에서는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승소는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선의나 저나 크게 감정적인 동요는 없었어요. 이혼 소송보다 더 많은 감정적 동요를 하게 만들었던 건 엄마였죠. 엄마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선의의 이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선의가 엄마와 연을 끊겠다고 말을 해버렸죠. 너 이혼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직장 있고 돈 번다고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 시선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너도 앞을 봐서 이혼하면 안 돼. 저 처음 엄마가 한 말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힘든 시기를 많이 겪으신 분이고 저에게 고마운 엄마니까요. 그런데 이젠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이혼이야 제 결정이니 제가 알아서 할 건데 저 엄마도 연 끊을 거예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자식으로서의 걱정을 해주셨다면 이런 선택하지도 않았을 거고 마음도 불편했을 텐데 끝까지 이런 모습이시니 마음이 편하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의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저 역시 변해버린 엄마에게 너무 놀랐고 실망했기에 더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후 저와 선혜는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제일 친한 친구이자 자매인 저희가 어려운 일도 같이 겪고 이겨냈으니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와 자매로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 그날 이후 엄마는 저희 두 사람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 걱정이 되겠죠. 자식으로서는 배은망덕한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엄마를 다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죠. 또 형부였던 그 인간은 개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난리를 폈을 당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라서 그런지 외도와 바람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발길이 딱 끊긴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에 아직도 땡땡땡 원장이라고 떠돈다고 하던데 제가 그 글을 보지 못해서 확실한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사람들 역시 피해를 받고 고통을 겪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선예 두 사람 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앞만 보고 살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을 마지막으로 말이죠. 그럴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하지 못하겠지만 노력은 해보려고요. 여기까지가 저희들 이야기입니다. 그럼 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들 끝까지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